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안녕하십니까. 저희 부동산 313의 한지훈입니다. 그리고 네, 김인섭입니다. 네, 조은성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모신 이유는 저희 이제 탄핵이 되고 나서 이제 현재 지금 있는 강남 부동산 움직임의 시황, 강남이 가장 빠르다 보니까 그 현재 시황부터 저희가 개인적으로 좀 예측해 볼 수 있는 전망이나 그런 부분들 그냥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제일 빠르신 김인섭 대표님. 무슨 정보를 어떻게 얘기해? 한간의 소문을 제일 빨리 알고 계시잖아요. 그게 어디서부터 일단은 뭐 어디까지? 탄핵에 뭐 그걸 떠나서 일단 탄핵 제외하고 지금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좀 확대가 됐어요. 네, 맞아요. 그에 따른 부동산 변화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역시 이래서 저희한테는 정우성 대표님이 필요한 거. 맞습니다. 뭐 다들 예상은 하셨을 겁니다. 이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확대가 됐지만 물론 거래 건수는 확실히 줄었죠. 거래 건수는 줄었지만 호가들은 더 올라가고 있고 거래 대행 내역들 저희가 확인해봐도 거래 매매 가격들은 점점 상승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토가 이제 제외되어 있는 성동구 지역이나 이런 지역들이 다시 더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최근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성동구의 아이파크 리버포레가 이제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재지정되고 나서 바로 호가가 한 5억 이상 올랐고 실거래도 한 5억 정도, 호가는 거의 10억 이상 올랐다고 해요. 근데 실제 거래되는 거는 한 5억 정도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일각에서는 사람들이 이제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나 이제 소문만 듣는 사람들은 네. 그거 다 호가잖아라고 얘기를 하실 테지만 실제로 호가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됩니다. 네. 만약에 10억이 올랐다고 하면 뭐 5억, 적게는 5억에서 많게는 6, 7억 사이에 갈무리가 돼서 거래가 되는 효과를 좀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호가라고 해서 마냥 이제 무시하고 넘어가기는 조금 힘든 것 같아요. 네. 저는 좀 답답한 게, 그러니까 지금 뭐 다른 이제 전문 유튜버 분들도 말씀하시고, 대세적으로 이런 뭐 규제가 다시 걸린다거나, 이런 지금 분위기상, 뭐 지금 경기 상황도 상당히 어렵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전체적으로 하향세로 올 거라고 전망하시는 분이 좀 많으신데, 근데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지금 저희는 현장에 있고 계속 이제 뭐 추세를 보고 있지만 가격들은 계속 오르고 있고 그리고 지금 뭐 그냥 반포단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어느 단지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분양가 대비해서 거의 3배 이상이 올랐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조정이 온다고 한들 예를 들어서 지금 84 타입이 75억 정도의 거래가 됐는데 뭐 조정이 와서 뭐 60억대 중반 초반까지 간다고 치더라도 이미 상승분이 2배, 3배가 됐기 때문에 이게 하향하는 게 맞나? 그래서 이런 걸 자꾸 이제 아파트 가격이 내려서 뭐 이제 저점에서 다시 매도를 하라고 이제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저점에서 매수를 하는 게 맞는 거냐? 오히려 추격 매수를 하시는 분이 더 많은 것 같은데 그렇죠. 그걸 기다렸다가 이미 한참 오른 가격에 뭐 조정 가격이 60억대 초반에 구매를 하신다고 해도 이미 많은 손해를 좀 보신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역마다의 편차는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서울권의 강남 또는 서초, 뭐 한남 좀 중심 지역의 매물을 많이 저희가 거래를 하고 있고 그런 분양 물건 위주로 좀 많이 상담을 하다 보니 조금 일반 아파트와는 좀 별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하고 있는 게 또 더욱더 고급 주택, 그렇죠. 하이엔드 아파트를 상대하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더 빠르게 움직이시잖아요. 네. 정보도 제일 가장 저희보다 더 빠를 때도 많으시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들 그리고 한간에 또 카톡방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이민 사운드가 많이 들리는데 네. 이민 사운드 어떻게 생각하시죠?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서. 아 그래요? 네. 실제로 주변에 관련된 고객 중에 지인분들은 싱가포르나 해외로 많이 뭐 사업적인 면도 있겠죠. 이제 세금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예상이잖아요. 이제 정권은 바뀔 거라는 게 거의 뭐 대세론이고 네, 그렇죠. 그런 예상을 어쨌든 정책이 지금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예상을 할 수밖에 없는데 뭐 여태까지 해왔던 걸 유추해서 봤을 때는 이제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빠르게 움직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방 아파트 뭐 대구도 특히 심했고 뭐 세종도 그랬고 여러 가지로 미분양 아파트가 되게 많았었는데 또 이제 탄핵이 되고 나서부터 갑자기 세종시의 금매물건은 다 나가버렸다 그러고 네, 오히려 지금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곳을 좀 골라서 매수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사실 저희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상대하는 고객들은
1주택자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인 분들은 아니시다. 그렇죠. 2, 3주택을 기본으로 깔고 가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물론 저희 채널을 보시는 분들 자체가 일반적이지 않으신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네. 왜냐면 저희 채널은 좀 눈요기를 하거나 그런 채널은 아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분들, 저희 채널을 주로 보시는 분들의 대입해서 얘기를 드리자면 뭐 상승 요건은 다 갖춰져 있는 상황이고 이게 또 정책이 어떻게 또 풀리느냐 아니면 어떤 규제가 또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움직임을 또 발빠르게 가져가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이번에 방금 말씀하셨던 세종시의 그런 미분양 사태들이 났었을 때 이번에 다시 이제 그런 분양이 해소가 된 이유는 이슈가 있잖아요. 용산에 있는 그게 이제 거기를 못 들어간다. 네. 청와대로 갈 거냐, 아니면 세종시로 이전을 할 거냐 이런 문제 때문에 세종시가 갑자기 팍 그렇죠. 한 효과가 있습니다. 네. 부동산 원래 정책에 의해서 이제 많이 정권에 의해서 많이 좌지우지되죠. 네, 그러기도 하고 이제 국가의 어떻게 방향성 뭐 이렇게를 제안을 하니까 세금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뭐 있으니까 길게 보자면 세종시로의 이런 청와대가 이전을 한다는 거는 길게 보자면 맞는 얘기인 것 같긴 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삼권 분립에 의해서 그런 청와대라고 하는 상징적인 건물은 따로 두되 그런 행정수도 이전부터 나왔던 게 세종시니까 그런 거는 확실한데 지금이 저점으로 생각되셔서 아마도 많이 이제 구입을 하셨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내용의 기준점은 이제 저희는 아무래도 고급 주택, 하이엔드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저희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일반 그러니까 뭐 경기도권이나 지방 아파트들을 소유하고 계시거나 거기를 보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안 맞으실 수는 맞아요. 있어요. 그렇죠. 네네. 거기에 대장주라고 해도 이제 서울 근교에 있는 가격이랑 좀 비슷하거나 네. 그리고 또 강남권이라든가 한남권에 있어서 거기도 이제 기본 30억대, 뭐 60억대 이러다가 저희가 다루는 물건은 뭐 100억대, 200억대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네. 궁금한 게 있어요. 지금 이제는 흔히 뭐 똘똘한 한 채라고 좀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 과정 안에서 지금 신축이 없어요, 사실. 네. 강남권이나 그 토지에 다시 묶인 곳 네. 안에서. 그래서 그렇다면 분양권을 한 번 더 볼 것 같은데 네. 에테르노가 유명한데 에테르노 압구정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 그리고 그 외 현장들은 현재 좀 어떤지 뭐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지금 제대로 진행되고 순조롭게 진행되는 곳이 이제 라브르 27과 에테르노 압구정으로 크게 보실 수가 있는데 라브르 27, 에테르노 압구정 둘 다 슈퍼 펜트하우스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계약이 완료가 됐습니다. 없다고 보시면 돼요. 200억대부터 시작했던 이제 거의 400억대까지 거의 마무리가 됐다고 보시면 되고 슈퍼 펜트도 400억, 700억대긴 하지만 뭐 청약을 넣고 조금 조율을 하는 과정에서 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것도 조만간 마무리가 될 네, 거라고 마무리가 될 보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토가도 마찬가지고 뭐 정권이 바뀐다는 가정하에 저희가 주택 가격은 좀 더 상승을 이제 중심 지역은 상승할 거라고 저는 조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지금 저희가 이제 얘기 나눌 부분이긴 한데 재개발, 재건축들이 기존에 이제 기존 정당에서 이제 정책을 펴고 있다가 이제 좀 스톱된 상황이에요, 사실. 그거를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속도를 내게 해줄 거냐, 아니면은 지금의 속도를 유지할 거냐, 아니면 좀 후퇴할 거냐, 요걸로 갈린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대세로는 거의 이제 3기 신도시 쪽으로 좀 더 집중되지 않을까. 저는 3기 신도시는 아직 좀 더 먼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가까운, 뭐 제가 살고 있는 남양주로만 말씀을 드려도 왕숙 3기 신도시 자체가 토지 매입 자체도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계양이나 저쪽 일산 쪽에는 좀 어느 정도 진척이 돼 있기 때문에 일산은 원래 1기 신도시였죠. 그게 이제 재건축에 다시 이제 속도를 받을 거냐 이런 상황인 거고. 그래서 이제 정책에 향해서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이제 재건축이 계속 진행되려고 신속통합이랑 막 이렇게 하려고 했으나 요번에 좀 멈추지 않을까. 오히려 재건축보다는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중진 입지에는 힘드니 조금 더 3기 신도시나 이런 쪽을 좀 NH나 SH 쪽을 좀 더 그 원래 기조였다 보니까 그렇게 가지 않을까. 근데 저는 더 힘들어 보이는 게 지금 경제 상황도 안 좋고 저희 우리나라 빚이 상당히 많은 편이에요. 그리고 증권, 뭐 은행 쪽도 PF 대출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규제가 기준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걸 또 민간 기업한테 무조건 미룰 수도 없는 상황이고 국가 뭐 LH, SH 말씀하셨지만
근데 뭐 우리도 사실 LHSH를 가고 싶어 하지 않으시잖아요. 왜 그러냐면 조건이 안 좋아서 조건이 안 좋기 때문에 그렇지 만약에 좋은 조건으로 괜찮은 입지에 생긴다면 가고야 싶죠. 그렇죠. 왜냐면 누가 봐도 LH, SH에서 하는 것들이 싸잖아요. 근데 다만 뭐 LH나 SH에서 하는 뭐 장기 임대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임대 아파트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위치가 너무 안 좋아요. 그렇죠. 위치가 안 좋고 그거에 따라서 어떤 자금의 흐름을 조금 보자면 거길 들어간다고 한들 이동하는 수단이라든지 이런 인프라들에서 멀어지다 보니까 그거에 더해서 중심지로 간다가 주요 골자거든요. 뭐 임대주택이 있다 하더라도 제가 실질적으로 삶을 영위하는 데에 비해서 평형대가 너무 작아요. 그렇기도 있죠. 도심 속에 뭐 청년주택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사실 들어가서 살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저는 조금 이런 거는 항상 방송에서 말하고 싶었는데 못 말했던 거지만 여기서도 한마디 하자면 그런 청년 임대주택이라든지 뭐 청년주택 이런 것들 좋아요. 그럼 돈이 없는 분들 그리고 이제 막 사회 초년생 근데 실질적인 나라를 책임지는 살림살이인 40, 50대를 위한 건 없어요. 네. 제 가족분들이나 주변 분들, 지인분들이 이제 조금 어떤 집을 좀 구하려고 할 때 이런 정책적인 거 도움을 받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나이 때문에 안 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청년이라고 하면 만 39세까지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집도 마찬가지지만 사업적으로 이제 뭐 K 스타트업이나 K 중소기업 벤처도 좀 뭔가 시작하려고 할 때 나이 제한이 39세가 많이 맞아요. 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제일 나라의 역군이라고 할 수 있는 40, 50대 세금을 제일 많이 내고 경제 활동이 활발한 그 연대가 도움을 좀 많이 못 받는 것도 저는 40, 50대가 실질적인 평범한 가정에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집들을 찾았을 때 LHSH는 당연히 못 들어가고 조건 자체가 안 되니까 뭔가 이런 게 정권 바뀌면서 이런 것도 좀 움직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정권이 바뀌면서 제가 지금 최근에 이제 전화 온 게 있어서 아까 좀 전화를 못했는데 저 세곡동 쪽 르엘 어퍼는 어떻게 보세요? 레일오퍼는 지금 40평대, 50평대는 계약이 거의 완료가 됐고 이제 80평대 이상의 대형 평형만 아직 분양 중이라고 저희도 들었는데 저희 영상 처음부터 보신 분은 알겠지만 사실 중심 지역에서 좀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아까 입지입니다. 말했던 중심 지역에서 좀 빠지는 그런 지역이지만 그래도 강남권 안에 있기도 하고 재개발을 할 수 있는 지역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내곡동, 세곡동 주변에 이제 녹지 그린벨트를 풀면은 대규모 들어올 수 있는 입지긴 한데 이제 그게 또 쉽게 풀기가 힘들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주변에 땅을 매입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작년부터 그리고 최근에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원래 후보군에도 있었는데 뭐 풀리진 않았지만 그렇죠. 그런 기대감 때문에 주변 땅들을 매입하시는 분들도 제 주변에 있습니다. 좀 알아보신 분 있고. 말씀 나온 김에 르엘워커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품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이엔드 군 중에서도 또 일반적이지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위치적인 것도 그렇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주거 인프라 자체가 너무나 일반적이지 않아요. 한국적이지 않죠. 약간 외국적의 좀 외국 타운하우스 독립적인 타운하우스라고 보시는 게 그런 맞죠. 스타일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거긴 좀 특수성이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형 평형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이제 카펠라라는 세계적인 호텔 체인이 이제 서비스가 이제 뭐 계약이 돼서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미지가 좋아지긴 했지만 완판으로 갈 때까지는 시간적으로 좀 걸리지 않을까. 근데 또 역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런 특이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강남권에서의 가격대적인 그런 메리트? 메리트는 있어요. 그렇죠. 메리트는 있죠. 근데 뭐 아시잖아요. 자산가 분들이 뭐 금액 때문에 옮기시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고 또 늘 한번 같이 또 뭐가 바뀌었다고 하니 조건이 좀 더 좋아졌거나 바뀌었다고 하니까 그것도 조만간 한번 사업성에 갔다 와서 리뷰 한번 또 찍는 걸로 하고요. 잠깐 아까 했던 얘기 다시 돌아오면 결국은 저는 이제 이 PF 문제도 그렇고 공급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쉽진 않을 것 같아요. 민간 사업에 다 맡기자니 분양가는 계속 치솟고 있기 때문에 뭐 분상지를 계속 걸어서 뭐 시공사 주라고 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럼 공급은 계속 힘들어질 거란 말이죠. 일단 지금 27년까지 마련되어 있는 그런 공급 예정되어 있는 거는 굉장히 적어요. 적기 때문에
뭔가 빨리 이걸 진행을 시키고자 뭐 신속통합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재건축 좀 속도 내게 해주겠지만 그것도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조금 늦춰질 가망성도 없지 않아 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냥 그거 같아요. 뭐 몇만 호가 나오든 몇만 호가 모자라든 가격인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일반적인 아파트에 한해서. 네. 그리고 메이저 시공사들도 뭔가 이 한남 뉴타운이라든지 뭔가 상징성이 있는 재건축 재개발은 뭐 크게 남지가 않더라도 이제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뭐 참여를 하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작은 단지들이나 그런 곳은 메이저 시공사들이 아예 시공 참여를 안 하려고 하니까. 그리고 요즘 돌아가는 이런 하이엔드 상황을 조금 보자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는 하이엔드도 어느 정도 투자 쪽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방금 조은성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뭐 한남동이라든지 삼성동의 뭐 작은 곳이라든지 이런 곳들을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메이저 회사들이 시공을 맡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오히려 이거는 신생 회사들한테 조금 기회일 수도 있고 네. 그 신생 회사들이 맡게 된다면 그만큼 시공비가 조금 적게 혹은 그 시행 시공에서 가져가는 이익분이 적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데를 노리셔서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다. 그러니까 에테론을 했던 넥스트 플랜처럼 첫 시행이지만 너무 성공적으로 사업을 이끌었던 회사도 있고 지금 뭐 마포의 브란치라든지 몇 곳이 이제 첫 시행을 하시는 회사들이 있는데 또 녹록치가 않아요. 그렇죠. 고객분들이 첫 시행사라고 하면 우리는 이름 네이밍을 되게 많이 따지잖아요. 그렇죠. 어떤 건설사냐, 어떤 시공사냐, 상지냐 아니냐 여태까지 어떤 걸 했었냐 이런 건 많이 보시기 때문에 쉽진 않은데 그 와중에서 저는 상품이 좋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테르노처럼 잘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치도 그렇고요. 입지니까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드릴 수 없는 현장 중에 하나인 뭐 남산에 있는 현장 중에 그렇죠. 거기도 말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아니 네. 시공만 아니 그러면 거기랑 또 정권이랑 했을 때 네. 상관이 없이 진행될까요? 거기는 거기는 상관이 없어요. 이미 다 이제 뭐다 끝나고 이제 시공만 남은 거라서 거기 정식 오픈을 안 했는데 일반 기준세 때는 청약이 다 들어간 상태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댓글에 궁금이라고 달아주시면 저희가 네, 그런 현장들이 있어요. 입지도 좋고 뭐 메이저는 아니지만 너무 입지가 괜찮고 희소성이 있고 공급이 없는 상황에서 적정한 금액대 나왔어요. 금액대도. 왜냐면 그런 곳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굉장히 부합하거든요. 네. 처음 시행을 하세요. 근데 시공은 어느 정도 네임 밸류가 있어요. 그 전에 성공한 것들이 있어서 이렇게 합작을 하게 되면은 적정한 분양가에 적정한 위치도 아니죠. 최고의 입지죠. 네. 적정한 위치에 그리고 좀 우리나라에서는 그나마 좀 유명하신 분이 설계로 참여도 하셨고 그렇죠. 네. 그런 곳들을 찾아보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또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흔히 말하는 깜깜이라고 하죠. 근데 세대수가 아는 많지 사람들. 않기 때문에 조용조용. 기존의 자산가분들한테 관리하는 고객분들한테 그냥 조용조용히 해도 다 계약이 돼요. 그렇죠. 시끄러운 거 더 싫어하시니까. 어찌됐든 그런 곳들도 하이엔드예요. 근데 지금 요즘에 많이 관심을 갖는 금액대가 얼마냐라고 보면은 보통은 20-30억대에서 한 5-60억대? 까지 올라갔죠. 네, 이제. 요 정도 선을 많이 찾으시는데 사실 서울선에서 괜찮은 입지에 좀 대단지고 규모가 조금 있는 커뮤니티를 갖고 있고 하는 곳에서는 그 가격에 들어가기가 좀 힘들어요. 일반 대단지 아파트로 국민평형 84 타입을 기준으로 본다면 한 5-60억은 돼야 됩니다. 뭐 청담 루엘이라든지 원밸리처럼 그 정도 기준으로 보시면 그 정도 금액이고 이제 조금 그 급지보다 떨어진다고 하면 그래도 30억대에서 30억대 중후반입니다. 지금 방배동 재건축 같은 지구들만 봐도 지금 뭐 20억대, 30억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토지로 묶인 이런 거 말고 반사이익이 이제 성수라든지 성동, 성동구, 네. 그리고 뭐 과천 이쪽도 뭐 예전과 똑같이 이렇게 번지는 양상이 조금 있거든요. 지금 강동 그란츠 현장도 저희가 설명을 드렸지만 초반에 계약이 많이 되다가 조금 주춤했었어요. 근데 토어가 다시 되면서 그리고 잠실이 많이 올라버렸잖아요. 송파가 많이 오르면서 이제 잠실도 평당 1억을 찍었죠. 네, 그러면서 지금 강동 쪽도 많이 거래가 되고 성동구는 당연히 또 좋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다시 또 결국은 또 도돌이표예요. 잠깐만. 포제스 잠깐만. 성동구도 묶여있지 않아? 성동구 안 묶여 있어. 아, 성수구나. 성수.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번짐 효과 중에 이제 광장동 그게 바로 이제 푸른손 효과라고 하죠. 네. 그래서 포제스 지금 오늘 얘기 좀 들어보니까 이제 전매가 좀 되고 네. 하면서 좀 이 지금 시국에 핫하고 핫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게 전매 물건이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전매를 나오는 족족 다 되긴 하죠. 매스 대기랑 그런 사운드가 들린다는 게 요즘은 듣기 되게 너무 어려운 포제스 한강이 이제 84 타입이 32억부터 44억까지 있었습니다, 분양가가. 그런데 지금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하이엔드 주택이에요. 근데 일반 대단지 아파트들이 지금 매수를 하는 게 강남 서초 같은 경우는 50억이 넘어가고 그러면 성동 이쪽으로 가셔야 30억대 중반인데 하이엔드 주택인데 30억대에서 40억대 초반이다. 그럼 충분히 해볼만 하죠. 그래서 고르시다가 여기는 또 비규제 지역입니다. 그렇죠. 그런 여러 가지 봤을 때는 한번 투자가 됐든 실거주가 됐든 한번 해볼만 해서 그나마 84 타입이 좀 나왔던 거는 유일하게 84 타입만 투자 수요가 좀 있었어요 초반에. 예. 근데 그 위에 대형 평형들은 대부분이 실거주로 계약을 하셨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84가 매물도 없긴 하지만 나오는 족족 바로바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단톡방들이 있잖아요. 네. 단톡방들에서 이제 질문이 나와요. 네. 그럼 얘기를 듣다 보면은 좀 답답한 면이 좀 있습니다. 왜냐면 실거래 자체는 뭐 그렇게 찍히지만 명의 변경으로 찍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현금피로 거래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걸 인지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포제스가 이거 성공한 거 맞냐 이런 말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좀 답답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직 저희가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이 커뮤니티에 대한 부분도 지금 신경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직 뭐 확정이 아니라서 저희도 말씀을 못 드리는 거고 여러 가지로 준비하고 있고 준공이 되면 조금 이슈가 될 수도 있을 단지 같아요.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황들이 좀 있는데 지금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네. 왜냐면 이게 조금 연관되어 있는 사업이 네, 있다 보니까 네, 네. 저희가 방송에서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네네. 그나마 최근에 지금 신축 중에 올라가는 거 중에 포제스가 제일 가깝나요? 신축으로 제일 깔끔하고 하이엔드. 이제 입주도 얼마 안 남았죠. 그렇죠. 문제없이 진행되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분양권 이제 신축 공급이 없다 보니까 네. 이제 분양권을 또 한 번씩 보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저한테도 포제스나 르엔에 물어봤던 그 자체가 왜냐면 분양권 말고는 새 아파트를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 하나 그나마 좀 기대를 하고 대단지로 좀 하고 있는 게 늘 한 2년째 기다리고 계시는 그거 용산 파크사이드를 많이 기다리신 지금 6월에 오피스텔 분양을 이제 오픈한다는 내용이 좀 돌고 있습니다. 많이 돌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어차피 이제 한 3, 4년 후에 후분양을 할 거고 오피스텔이 그래도 뭐 17평부터 이제 30평대까지 좀 다양하게 있고 700세대가 넘는 대단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오피스텔 규제가 풀려서 이제 뭐 바닥난방도 뭐 들어가고. 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대체제로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지금 예산 금액들이 꽤 높아요. 꽤 높은데 그나마 지금 서울 시내 정말 중심 지역에 대규모 단지로 들어오는 거는 뭐 파크사이드 정도 기다리시고 주변에 지금 크라운 호텔 자리도 뭐 고급 주택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다들 좀 눈치만 보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뭐 집도 집이지만 은근히 또 수익형으로 돌리시는 분들이 좀 있으세요. 네. 그러면은 약간 우리가 잠깐 배제되고 있는 부분들 저희 쪽에서는 조금 간간히 시그니엘 네. 작은 그 예전 전청조 사건 이후로 시끄럽다가 조용해졌다가 요즘 시그니엘 분양가 밑으로 떨어졌다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시그널이 네. 한동안 잠잠하다가 지금 거래가 되게 좀 활발해요. 다시 다시 좀 났을 잘 것 같아요. 올라왔어요. 저도 뭐 아시겠지만 저도 뭐 그랬는데 떨어진 것도 있고 그냥 기본 분양가보다는 조금 높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예전에 한참 상한가를 찍었을 때보다는 확실히 많이 내려왔고 기존의 분양가 금액 근처에 오는 호실도 가끔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한번 노려볼 만 하시고 저도 시그널 뭐 좀 자주 가는 편인데 가보면 물론 이제 그 전천후 사건 때문에 이미지가 좀 나빠지긴 했지만 아직도 많은 자산가 분들과 많은 뭐 셀럽 분들이 살고 계세요. 가서 또 라운지 42층에 앉아 있어서 뭐 이제 고객 대화하고 있으면 정말 저희가 뭐 TV에서 많이 보신 분들 아니면 유튜브에서 많이 보신 분들 이런 되게 많으시거든요. 근데 되게 만족하세요. 타워 팰리스나 시그니엘처럼 좀 폐쇄적인 건물에 사는 거에는 그게 없으시면 그런 답답함을 참으실 수 있으면
그런 누릴 수 있는 서비스라든지 보안 체계라든지 그리고 바로 옆에 이제 뭐 에비뉴엘이 있잖아요. 뭐 쇼핑을 같이 백화점이 같이 붙어 있다는 동선이라든지 석촌 호수를 끼고 있다 이런 다양한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시그니엘은 그런 대체제가 없어요. 아직은 없죠. 우리나라에서 트로피잖아요. 제가 봤을 때 앞으로 10년, 15년 이내에도 절대 그건 허가가 쉽지도 않을 뿐더러 대체제는 없을 거라서 외국 분들 초청해서 법인으로 돌리시는 곳도 상당한 큰 만족이라서 뭐 그런 의미의 레지던스였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제대로 똑같이 하시는 분들은 굉장한 만족을 갖고 계시거든요. 뭐 단 하나 이제 좀 시간이 많이 흘러서 구축이 되다 보니까 이제 매입을 하시게 되면 손을 좀 봐야 된다는 거 이제 그 부분이 좀 있을 것 같고 뭐 서울에는 시그니엘만의 그 상징성이 있고 대체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걸 좋아하시는 수요층들은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분양가 이하로 떨어졌다는 좀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거래가 활발하게 잘 된다. 그러니까 그런 소문 때문에. 그 탄핵 기점 전후로 좀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 전까지 금매로 던지려고 아니면 고점인 것 같아서 팔려고 했던 분들 갖다가 여기서 상황이 바뀌면서 오피스텔이라는 게 주택수에 또 포함이 안 되면서 우리가 흔히 하는 똘똘한 한 채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시금 이제 하이엔드나 이제 월세가 잘 나오는 똘똘한 한 채로 가려는 그런 포지션들. 근데 시그니엘은 대부분 이제 개인으로 계약자들보다 이제 법인 계약자들이 그렇죠, 많기 때문에 뭐 아무리 경제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처분을 하셔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 아니면 이제 다른 걸로 뭐 갈아타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번져 보면은 우리가 또 놓치고 있던 게 여의도 브라이튼도 난리라면서요. 예, 그 뭐 재건축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죠. 뭐 순서대로 되고 있는데 어찌됐든 재건축을 하고 있는 아파트들의 이제 매매 가격이 평당 1억이 넘었습니다. 단지마다 조금 차이는 있긴 하지만 9천대에서 뭐 1억대 초반까지 거래가 되면서 브라이튼 여의도가 입주를 할 때 평당 1억 분양가였잖아요. 그래서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는 상당히 비싸다고 하셨는데 결국은 지금 그 분양가에 왔습니다. 왔는데 재건축을 진행하면 아무리 빨라도 10년.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 없이 지금 진행돼도 입주까지는 10년이 걸립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브라이튼 여의도, 그 마크로 여의도 할 때만 해도 재건축 10년 얘기했어요. 네. 근데 지금 2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10년 얘기하고 그렇죠. 있어요. 재건축이라는 게 그렇죠. 근데 그 2년 사이에 4천, 5천 하던 것들이 지금 1억 두 배까지 뛰어난 올라갔죠. 거죠. 네. 그렇게 보면은 브라이튼 여의도가 잘 안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 사시는 분들의 평을 들어봐도 물론 모든 게 100% 만족스럽지 못하겠지만 커뮤니티 시설도 잘 돌아가고 있고 조식 중식 서비스도 가격이 한 2천 원 정도 오르긴 했지만 만족도가 높고 상가도 분양을 하지 않고 이제 시행사에서 MD 구성을 해서 뭐 겹치지 않게 운영하는데 상가도 저희 가봤을 때 손님들이 되게 많았어요. 꽉 차 있어요. 맛있더라고요. 식당 맛있어요. 그러니까 뭐 은행부터 시작해서 편의시설이 다 되어 있고 횡단보도 하나 건너면 바로 백화점이고 그리고 지금 뭐 한강뷰는 너무나 예쁘잖아요. 그런 거에 있어서 지금 추가적으로 재건축 아파트 뭐 15년 동안은 최소 15년은 그냥 대장주로 있을 거기 때문에 여의도 안에서는. 뭐 시세 차익을 생각하셔도 그렇고 지금 당장 여의도에 사시는 분들의 만족도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시행사 보유분이 최근에 또 다 풀렸어요. 근데 나오자마자 족족 다 이야기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대기 수요도 많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신축은 없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관리하는 고객들한테는 물론 이제 똘똘한 한 채가 기본 구성이긴 하지만 보통 저희 관리 고객들은 2주택, 3주택이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구축들은 실사에 보고 이제 처분을 하시고 신축이나 아니면 아예 다 정리를 하시고 아예 고급 주택, 뭐 에테르노나 라브르 이런 정도의 급으로 신축으로 아예 갈아타시거나 그런 쪽으로 저희는 조금 설명을 드리고는 있어요. 이제 더 여유가 있으시면 또 다른 데를 또 하시지. 뭐 저도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투자를 권유를 하지만 그거는 여유분이 있을 때. 그러니까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약간 포트폴리오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뭐 단기적인 수익, 장기적인 수익, 아니면 자녀분들한테 뭐 증여, 상속 이런 것들을 조금 계획적으로 좀 분산해서 자금 조달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 것까지 좀 보고 뭐 최근에 건물 매매가 작년에 엄청 됐다고 해요. 강남 쪽은. 네, 빌딩이 워낙 또 이제 막 어려워서 파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려워서 파시는 것보다 그 일대를 좀 더 확장 개념? 네. 제가 최근에 압구정 그 건물주 분이 평당 4억에 사시려고 매수를 하시려고 하더라고요. 자기 걸 팔고 한 차를. 왜냐면 입지가 좀 더 대로 그렇죠. 더 가깝거나 그렇죠. 내 원래 건물 옆에서 붙이려고 그래서
그게 압구정 평당 4억이구나 땅가.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습니다. 자산가분들이 저희도 일하다 보니까 알게 된 건데 생각보다 많고 다주택자들도 상당히 많고 지금 이 시점에 투자를 하시려고 뭐 이제 현금을 대기를 하고 있는 고객도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양극화가 시작됐다고 맞아요. 했는데 이제 양극화가 시작된 지 좀 꽤 됐어요. 그래서 더 돈이 쌓일 정도로 더 올라가시는 것 같고. 네네네. 여기 우리 밑에 저 같은 서민들은 지금 파산 지철인데 그렇죠. 그렇게 나눠주는 것 같고. 근데 저희도 서민이지만 저희도 힘듭니다. 저희 뭐 개인적인 건 힘들지만 어쨌든 저희는 이 사업에 이제 일을 하고 있고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 많이 듣게 되고 많이 배우게 돼요. 그렇죠. 그분들을 저희는 따라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자본력의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분들은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를 조금 설명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 저희 원밸리 여러 군데 막 촬영했을 때도 보면은 이런 것 같아요. 원밸리를 들어오시려는 분들이 계셨었고 원밸리를 갖고 계시지만 전세로 놓고 미국으로 가시는 분들이 있었고 이미 미국에서 사시는데 다시 한 채 더 사러 오시는 분들 다양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모 유튜버 제 손님이었죠. 모 유튜버 브라이튼 여의도 원래 인천에 사셨는데 100만 유튜버가 넘는 되게 유명한 유튜버신데 그분이 이제 브라이튼 여의도에랑 저랑 보셨다가 원밸리랑 지금 비교를 하고 있다. 근데 결국 원밸리를 매입을 하셨어요. 근데 그때가 30억대였어요. 근데 지금 2배 이상이 뛰었단 말이죠. 탁월한 선택이었다. 그렇죠. 그분도 온 그 모든 재산을 이제 올인을 하신 건데 결국은 성공적인 투자가 유튜브 됐어요. 영상 안에서는 원밸리를 안 사실 것 같은데 뭐 이런 내용 뭐 유튜버들 방송이니까. 네네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도 저도 이제 브라이튼 여의도보다는 원밸리 쪽이 더 맞으신 것 같아서 그쪽으로 안내를 해드렸고 본인 선택도 그쪽이셔서 뭐 결국 지금 이제 결과론적이긴 하지만 뭐 대단한 성공을 이루셨죠. 자산이 거의 2배 이상이 늘었기 때문에 물론 매도를 해야지 수익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그걸 뭐 담보로 해서 또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도 있는 다른 사업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오늘 전반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저희는 이제 공급은 사실 지금 예정되어 있는 것도 별로 없고 앞으로도 조금 힘들 것 같고 그렇다고 정부가 주도해서 하기에는 중심 지역에는 하기는 힘들고 민간 사업에 맡기자니 시공비도 많이 올랐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서울 지역의 상승세는 저는 꺾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똑같이 생각하세요? 우리나라의 인구가 줄수록 서울 쏠림 현상은 더 심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 수도권의 집값은 장기적으로 봐도 절대 떨어질 수가 없다라는 게 제 전문입니다. 근데 막 많은 유튜버 분들은 혹은 뭐 많은 이런 예측을 하시는 분들은 집값 지금 폭락 한 5년째 폭락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때 사세요. 폭락이라고 해야 조회수가 잘 나와요. 이때 사셔야 됩니다. 이 타이밍을 노리세요. 근데 그 타이밍은 솔직히 말해서 앞으로도 계속 있겠지만 원하는 가격대에는 안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세요? 장담 드릴 수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폭락을 해도 그 3, 4년 전에 그 분양가로 폭락을 하겠냐고요. 그렇죠. 안 팔죠. 근데 거의 안 팔죠. 사람들은 욕심이 항상 넘치기 때문에 저도 그렇지만 여기 새 아파트 뭐 신축급 아파트인데 여기가 분양가가 10억이었는데 지금 이제 5억 될 거야, 뭐 6억 될 거야 이렇게 생각은 바라고는 있지만 내가 만약에 그 집 들어갔으면 내 집을 내가 10억에 사는데 뭐하러 5억에 팔어? 무주택자 마음과 무주택자의 마음이 이렇게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절대로 분양가 이하로 떨어진다는 건 말도 안 되고. 지금 인천 검단 신도시가 첫 이제 호반이나 규모가 첫 84 타입이 3억대 중후반에 분양을 했었는데 다 미분양이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거기는 엄청나게 공급이 많아요. 그래서 8억대까지 갔었어요. 8억 5천, 9억대까지 갔다가 지금 안 좋다고 하잖아요. 그래도 7억대에서 7억 5천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 신규 분양하는 물건들은 5억 초반에서 5억 후반입니다. 이게 이런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우리나라만 유독
부동산에 대한 자산을 가장 크게 생각하고 안전자산이 마지막 보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부동산 원투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마지막 보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가상각이 안 되는 자산은 부동산밖에 없거든. 그렇기 때문에 절대 떨어질 수 없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 외 지방들은 그냥 거점 지방들 있잖아요. 그런 큰 도시들 말고는 위태위태할 거예요, 진짜. 인구 감소도 많고 이미 거기는 근데 또 외국인들이 많이 다 채워져 있어요. 또 그 외국인들은 월세예요. 월세. 세 놓고. 네. 근데 또 장착하는 외국인들도 있고. 있죠. 투자도 제가 하는 최근에 분들이 있죠. 지금 지방 약간 천안만 가더라도 온양 이렇게 당진 이쪽 왔는데 와 이게 저희가 그런 이제 뭐 우즈벡이나 이런 거를 막 유튜브로만 봐도 제가 실물로 이렇게 많은지 몰랐거든요. 많아요. 어르신들이랑 외국인 분들이랑 근데 외국인이 이제 한국어로 나한테 말하니까 이 수도권 밑에는 이게 되게 많은 인구들이 외국인 인구들이랑 차있구나.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외국인 노동으로 우리나라에 오신 분들이 진짜 정착을 해서 잘 살면 상관이 없어요. 그럼 되게 우리나라한테도 되게 좋은 그런 시너지가 나거든요. 근데 살기는 진짜 하기는 힘들잖아요, 사실. 그렇죠. 뭐 따야 되고 그다음 다시 또 돈 벌면 다 나가게 되고. 그러니까 물론 그런 분들의 거의 대다수는 돈을 벌어서 그렇죠. 자국에 가서 그렇죠. 떵떵거리고 살고 막 이런,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그 유튜버가 하나 있는데 그분이 이제 그런 어디지? 동아시아 쪽인가 그쪽이? 하여튼 우즈벡이나 이런 쪽을 많이 여행을 하시는 분인데 우리나라에서 돈을 벌어서 그 나라에 가면은 대저택을 사요. 그렇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정착을 하기는 힘든 거는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정착을 잘 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주택 문제도 그런 주택 가격 문제도 어느 정도 다 해결이 되는 문제인데 쉽지만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은 점점 이제 가격적인 면에서 조금 쏠리는 계속 더 심해질 수가 거점 말고는 지방은 조금 힘들어질 거는 뭐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근데 지금 저는 또 거제를 살짝 보고 있거든요. 거제도. 조선 사업이 다시 지금 앞으로 몇 년간의 수주를 엄청 받아놔서 최근 또 거제도의 분양권이라든지 가격 아파트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올라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 거제도에 집을 사는 건 누가 사죠? 거의 이제 조선소에 다시 인원들이 대거 빠졌었잖아요. 작은 조선소는 문 닫는 것도 되게 많았었고, 근데 지금 이제 수주를 워낙 이제 조선 사업이 한국으로 다시 좀 많이 하다 보니까 기존의 인력들이 다시 또 넘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 원래 현지인 분들도 다시 좀 투자 수요가 좀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작년까지만 해도 거제도 이제 뭐 상가도 다 무너졌다 그러고 아파트 매매도 안 되고 뭐 전세가 월세가 다 떨어졌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사업이 다시 살아나다 보니까 뭐 이제 돈이 돌면은 또 그 그렇죠. 돈을 좀 네. 그 지역권 안에서 좀 돌 수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뭐 지방은 그러니까 산업이 없는 지방은 잠시만. 네, 아무래도 일자리가 없거나 이제 젊은 층들이 빠지는 지역들은 아파트 가격들이 조정이 계속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제 매매 거래도 줄어들 수는 있겠고, 근데 지금 이제 수도권, 서울 중심 지역 같은 경우는 원하시는 분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뭐 계속 규제가 심하게 들어온다고 해도 정권이 바뀌어서 어떤 정책을 쓸지 모르겠지만 규제가 지금보다 한층 업그레이드가 된다고 해도 거래 건수는 줄 수 있지만 대기 수요들은 계속 눈치를 볼 것 같습니다. 분명히 정권이 바뀌면 지방 살리기를 하기 위해서 지방에 대한 그런 규제들을 좀 풀어줄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지방은 더 사기 힘들어질 거예요. 가격대가 더 미분양이 낮아지고. 해결이 되면 아니 미분양 해결 안 된다고 나 그렇게 풀어줄수록. 뭐 투기 수요는 있을 수는 있겠죠. 뭐.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에 있는 그런 자산가분들이 오히려 지방 거를 사야지 해결이 되는데 그거를 못하게 막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실거주 요건 분명히 들어갈 거고 근데 그것도 실거주 요건이나 뭐 이런 걸 했을 때만 뭔가 규제를 풀어주는 방향으로 갈 텐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 미분양이 더 그리고 심해질 거예요. 다주택자 그거 말씀하신 거에 덧붙여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또 심해지면 그렇죠. 굳이 리스크를 안고 지방 아파트를 매수를 안 하겠죠. 주택을 다주택으로 포함 안 해주시. 그러니까 어떤 규제가 될지 어떤 모르니까 규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있지만 지방만 풀어준다고 하면은 좀 힘들 거다 이거죠. 그러면 오히려 차라리 서울 쪽에 더 그냥 이게 다주택자라고 해서 악마화시킨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그렇죠. 다주택자 분들이 이런 거 투자를 해놔서 또 그게 또 활성화가 돼갖고 돈을 그게- 벌어야지 그렇죠. 이게 또 경제가 또 살아나고 하거든요.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으로 걷는 세수가 상당합니다. 근데 그게 안 돈다는 거 자체가 잘못된 거고 다주택자 분들이 잘못하고 있는 움직임이 아니거든요. 물론 저도 다주택자는 아닙니다. 네. 1주택자인데 약간 그냥 어떤 주택에 대한 투자를 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뭔가 이렇게 분석을 해봤을 때 이런 시기면은 힘들 거라 이거죠.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4월이잖아요. 네. 대선이 한 6월 정도 남았는데 4월부터 6월 동안은 어떻게 좀 살펴봐야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 수도권 미분양 물건을 좀 돌아다녀 보려고 해요. 현장에 어떤 상황들을. 뭐 인천은 좀 좋게 보고 있어서 인천은 좀 보고 인천은 저도 좋게 보고 있는 게 유일하게 인구가 늘어나는 곳이죠. 그렇죠. 그래서 좀그 미분양들 오피스텔 좀 돌아보고 뭐 경기권들, 번역들, 뭐 동탄들, 뭐 남양주도 이렇게 쭉. 뭐 GTX가 뭐 연이 닿는 대로 파주가 됐다 한 바퀴 이렇게 보려고 해요. 저는 뭐 작은 규모의 단지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남산 현장처럼 사업이 무리 없이 진행될 만한 곳, PF 제출에 무리가 없는 곳 그런 고급주택 단지들을 좀 찾아서 뭐 안내를 해드리는 게 저는 맞지 않을까 싶어서 그쪽에 좀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네. 저도 뭐 항상 그렇지. 조 대표님이랑 움직이니까 또 우리 생각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보시는 그럼 시청자분들께서는 4월, 6월 동안은 저희가 찾아볼 테니 뭐좀 근데 아마 관망세가 더 많으실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네. 정권이 그렇듯 네, 네. 이게 항상 정권이 바뀌고 나서 뭔가 움직이시지 그렇죠. 정권이 바뀌기 직전에는 잘 안 움직이세요. 맞아요. 도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정책이 나와 봐야 이제 방향성이 잡히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고 이제 일부 자산가 분들은 좀 더 뭐 정보가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옥석만 가리시는 분들도 분들 있어요. 지금도 그렇고 지금도 미리미리 움직이시는 분들. 그러니까 그런 거 신경 안 쓰시고 움직이시는 분들은 그냥 내 취향에 맞고 여기 괜찮을까만 보는 옥석만 가리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저희의 결론은 중심 지역의 서울의 투자를 하실 거면 아파트 가격의 하락은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 오히려 공급은 줄어들 거라서 오히려 신축의 값어치는 더 높아질 거다. 많은 대다수들이 얘기하시는 하락론보다는 보합 또는 뭐 이제 규제가 워낙 뭐 심하게 들어간다 그러면 보합으로 갈 수는 있긴 하겠지만 오히려 상승 쪽으로 저는 조금 더 당연히 근데 저는 당연히 상승을 하고 당연히- 장담을 드리는 게 뭐냐면 떡상 아닙니까? 이게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는 뭐 2년 거주도 안 하고 실소유를 2년도 안 하고 팔게 되면 세금이 너무 높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부동산 같은 경우 시세 차익을 보시려면 뭐 5년에서 많게는 10년까지 이렇게 이제 보유를 하시다가 비과세 요건이 되셨을 때 그때 이제 거래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아니라면 지방권을 보셔야 되는 거고 근데 지방권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박이죠. 네. 어. 정책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너무 많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주택이잖아요. 오래 가지고 있을 거 감안하고 하실 거면은 요 정도의 금액대를 만들어서 맞는 거를 찾으시는 게 제일 현명한 것 같고. 그렇죠. 뭐 다음에 저희가 또 얘기하겠지만 지금 상속세에 대한 또 법안이 올라가 있는데 그게 어떻게 처리가 될지 안 될지는 아직 모릅니다. 발의는 됐죠. 네, 발의는 근데 뭐 반대를 할 가능성이 더 크긴 하지만 그게 또 된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또 움직이시는 것도 또 주택에 대한 뭐 처분이라든지 매매가 또 움직일 거라고 좀 예상이 됩니다. 그거는 나중에 조금 구체화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더 다시 한번 찍으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그러면 대선까지 좀 기다려보고 대선 정책의 대선 그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분양 가격이 계속 오를 거라고 좀 예상이 돼서 그런 거와 상관없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내 니즈에 맞고 내가 지금 필요하다고 하면 지금 선택을 하시는 것 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추천할 만한 곳은 항상 말씀드리는 그 현장들이에요. 네.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거는 물론 뭐 가격대마다 편차는 있겠지만 그렇죠.
저희가 하는 현장으로 말씀드리면 뭐 포젝스 한강이 제일 1번이 될 것이고, 2번 같은 경우에는 뭐 브라이튼 여의도 정도. 저는 여러 가지입니다. 이제 가격대, 평형대를 어떻게 찾으시냐, 또는 이제 뭐 나는 대단지 아파트를 선호하는지, 아니면 하이엔드 고급 주택을 선호하는지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뭐 청담 리엘이 지금 84 타입이 뭐 50억대가 호가긴 한데, 뭐 잘 고른다고 하면 저는 추격 매수도 저는 리엘 청담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는 뭐 최소 원밸리 가격까지는 갈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건 또 뭐 50억대라고 하면, 초반이라고 하면 추격 매수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토제 자체가 한시적이기 때문에 9월 되면 맞아요. 어떤 분위기가 될지 몰라요. 네. 그래서 추격 매수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보신 분들이 아크로 삼성? 네. 그렇게도 많이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바로 옆에 붙어 있긴 하지만 리엘 청담은 좀 더 대단지, 훨씬 더 대단지고 평지에 위치해 있고, 외관은 사실 아크로 삼성이 상당히 예쁜데 뭐 평면적인 거는 조금 호불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전체적인 단지, 어쨌든 대규모의 아파트 단지, 재건축 아파트 단지이기 때문에 두 개를 굳이 비교하자면 지금 호가도 조금 차이는 있어요. 조금 크진 않지만. 그래서 저는 리엘 청담 쪽으로 가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저도 처음엔 아크로 삼성을 더 좋게 봤어요. 저희 업계에서도 지금 아크로 삼성 뭐 유튜브 찍고 뭐 릴스도 찍고 해서 비교, 왜냐면 그 고객님들 니즈가 청담을 이제 구하기도 쉽지 않으니 뭐 그런 것 같아서 네. 궁금한 거 좀 여쭤봤습니다. 네, 뭐 그렇지 아니면 아예 하이엔드급 주택이라고 하면 이제 끝났죠. 뭐 에테론 압구정, 에테론 압구정은 중공대 되면 에테론 청담처럼 될 것 같아요. 결국은, 결국은 또 그렇게 될 것 같고, 뭐 라브르도. 근데 자산가분들이 저희보다 훨씬 정보력도 좋을 거고, 어쨌든 그 사업을 운영하셔서 큰 수익을 내셨 분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시장을 보는 눈들이 상당히 좀 냉정할 거란 말이죠. 근데 그런 분들이 선택한 현장들이기 때문에 좋은 평가를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는 뭐 지금 말씀드릴 수 없는 남산 현장과 몇 군데를 저희가 지금 진행하는 현장들이 있습니다. 그런 현장 위주로 조금 안내를 드릴까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전체적인 내용들 같이 이렇게 한번 얘기해봤고요. 저희가 정보가 가장 빠르시잖아요. 현장에 있으시다 보니까 현장에서 느끼는 거랑 들리는 얘기랑 뭐 잘못된 정보들도 많이 돌아다니기도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오늘 얘기 한번 해봤고요. 뭐 웬만하면 한 일주일에 한 번씩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죠. 앞으로는 좀 더 자주 보면서 뭐 이런 많은 얘기들 너무 저희가 막 이런 얘기 말고 그냥 허심탄회하게 좀 이렇게 생각한다, 뭐 생각한다. 그렇게 하고 싶은데 말을 못하는 못하는 내용이 부분은 많죠. 되게 사실 많고, 뭐 시행이나 프라이빗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워낙 많다 보니까 저희가 풀 수 있는 한에서 그리고 진짜 답답한 그 유튜버분들 좀 반대 의견을 좀 내고 싶은데 사실 그러기도 저희가 입장에서 또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고 그분들의 또 생각이 있기 때문에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지금 마무리하고 또 네.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